저는 50대 여성으로 소박하고 안온한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겪은 한 사건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가슴속에 품고 살기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여기라도 털어놓으려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세상살이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글솜씨가 부족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저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둘째 딸로 자랐어요. 위아래로 치이는 둘째여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3남매를 키우셨죠.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당시 언니는 일찍 시집을 갔고 남동생은 아직 중학생이었으니까 제가 어머니를 도와야 했어요. 그때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정말 이 집 모든 게 어려웠어요. 어머니 혼자서 논밭일을 하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농사일을 도왔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집안일 때문에 못 따라갔죠. 엄마, 나도 서울로 일하러 갈게. 동생 대학 보내야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서 공단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답니다.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향 친구들보다는 나은 편이었어요. 형편이 어렵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낮엔 일하고 저녁엔 공부하는 생활을 했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어요. 매달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남동생 학비도 대줬고요. 거기다 제 학비도 벌어야 하니까 정말 알뜰하게 살았어요. 친구들이 커피숍 가자고 해도 돈 아껴야 한다며 기숙사에서 믹스커피 타먹곤 했죠. 옷도 할인할 때만 사고 화장품도 저렴한 브랜드로만 썼어요. 그래도 젊을 때라 그런지 큰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험난하게 살았지만 후회는 없는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시절이었네요. 남편은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저보다 2살 많은 20대 후반이었고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첫 만남부터 저와는 딱 정반대의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할 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어디서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시네요. 요즘 여자들은 다 시끄럽고 들떠있는데 오히려 현정 씨 같은 사람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 남편이 한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비꼬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쑥맥일 정도로 더 조용해지긴 하거든요. 남편은 퇴근 후에도 정말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동창회, 직장 동호회, 동네 축구 모임까지 안 들어간 모임이 없을 정도였어요.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거나 등산 모임에 참석했죠. 저는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제가 조용히 말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야, 너무 좋은데요? 차분한 여자 너무 좋아요. 밖에서 너무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저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 본인은 항상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했어요. 둘이서만 만나는 시간보다는 여럿이 함께 있는 걸 더 편해했거든요. 오늘은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일찍 가야 해요. 다음에 봐요. 네, 그러세요. 저는 집에서 쉴게요.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이런 대화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복됐죠. 저는 그냥 남편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구나 했어요. 전 독립적인 편이고 제게 만남을 강요하는 게 더 힘드니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제가 그런 조용한 성격이라 신부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자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집에서는 조용한 아내가 기다리는 그런 결혼 생활을 원했던 거죠. 아내는 집안을 지켜야 해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나서려고 해서 문제라니까요. 결혼 직전에 남편이 한 말이에요. 당시엔 구시대라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때 저도 바보처럼 저를 인정해주는 말인 줄로만 알았죠. 지금 보니 그냥 순종적이고 집안일 잘하는 여자를 원했던 거더라고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했어요. 가정을 꾸리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가정생활에 충실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의 사교성과 제 내향성이 잘 맞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멍청했죠. 성격이 다르면 서로 보완될 거라고 믿었는데 결혼해보니 다름은 갈등의 시작이 되더군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회식과 모임 참석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신혼인데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늦게 들어왔거든요. 저는 신혼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저녁 준비해서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는데 정작 남편은 집보다 밖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은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까? 오늘은 부서회식이 있어서 안 돼. 그런 자리에 내가 또 빠지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나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혼자 차린 밥상을 바라보며 혼자 먹는 저녁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시죠? 가장 웃긴 일화는 사실 신혼여행 갔을 때였어요. 당시 제주도로 갔는데 숙소에서 만난 다른 신혼부부들과 어울리느라 정말 바빴거든요. 저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둘이서만 시간 좀 보내면 안 될까? 신혼여행인데. 왜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재밌잖아. 당신도 이런 데만큼은 좀 활발해져 봐.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저는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무리해서 웃으며 인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신혼이에요. 그래요?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남편과 단둘이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걸 지루해했어요. 결국 신혼여행 마지막 날 첫 번째 큰 싸움이 났어요. 당신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뭔 소리야. 사교적인 게 나쁜 거야? 당신처럼 움츠려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 성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할 단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난 이런 성격이잖아. 모르고 결혼했어? 집에서만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어? 우악스럽게 쏘다니라는 게 아니라 좀 모르는 척 어울릴 줄 알라고. 반대로 저는 남편이 너무 들뜨고 경솔해 보였어요. 왜 매사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로는 아예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혼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혼을 생각하는 게 너무 낯설었고 어머니도 제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남편 집이 꽤 잘 사는 편이라 결혼 당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어쩌면 돌이킬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지옥 구렁텅이에 스스로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러다 저는 결혼 2년 차에 딸을 낳았어요. 임신했을 때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진다며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임신 중에도 혼자 병원에 다닐 때가 많았어요. 여보, 오늘 검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오늘 동창회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임신한 여잔 조용히 있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어? 돈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금방 다녀와. 이게 임신 중에 남편이 한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죠. 첫 아이라서 모든 게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남편은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했어요. 육아는 대부분 저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밤에 아이가 울면 남편은 어느 정도 도와주다가 잠이 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골아떨어졌죠. 여보,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 최대한 도와주겠지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목욕시키기 모든 걸 저 혼자 했죠. 돈으로 산후조리는 제대로 받긴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잠시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한 달 후엔 다시 고향으로 가셔야 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도 나름 잘하고 노력하는 면이 있었어요. 지독한 딸바보였거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엔 꼭 딸을 안아주고 갔죠. 우리 예쁜 딸, 아빠가 돈 벌러 간다. 엄마랑 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는 모습이 영락없는 완벽한 아빠였죠. 주말에도 아이와 놀아주고 사진도 열심히 찍어줬어요. 유모차 끌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리 딸 예쁘다며 자랑도 하고요. 아이 용품 살 때는 비싼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한텐 좋은 것만 써줘야지. 돈 걱정하지 마. 회사 동료들한테는 딸 자랑을 엄청 했다고 들었어요. 핸드폰에 딸 사진을 가득 담아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다더라고요. 과장님 딸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쁜 딸을 뒀으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결혼 생활이 힘들긴 해도 아빠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로 보였으니까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남편의 무관심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답니다. 딸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남편이 갑자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직장 동료인 김 과장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였죠. 여보, 요즘은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괜찮대. 우리도 해볼까? 처음에는 용돈선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저축해둔 돈을 빼서 투자하더니 나중엔 적금까지 해약했어요.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우리 형편에. 어허이, 내가 그래도 우리 집 과장인데 그렇게 무모하게 하려고? 나 믿어봐. 그러면서 투자 관련 책도 사다가 읽고 증권회사 직원이랑 전화 상담도 자주 받았어요. 완전히 빠져든 모습이죠. 이번 종목은 확실해. 내부 정보가 있거든. 그러다 몇 달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투자한 돈의 반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한 정보가 있어. 이번만 하면 다 만회할 수 있다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평생 목소리 높여본 적 없는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당신? 정신 좀 차려. 우리 딸은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아니, 이러다 셋이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뭔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잘 살려고 돈 벌려는 거야. 내가 망하자고 이래?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날리는 거잖아. 이제 생활비도 위험하다고. 망하자고 하는 거 맞다니까? 그때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낸 건 처음 봤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되면서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남자가 돈 버는 일에 여자가 뭘 한다고 참견하냐? 당신은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그날 밤 남편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또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해? 가족을 위해서라면 안전하게 저축을 해야지. 왜 위험한 도박을 해? 도박? 이게 도박이야? 투자라고. 집에만 있는 당신이 뭘 알아? 나도 나가고 싶어. 집에서 조신하게 애만 보면서 집안일하라고 한 게 누군데? 일 관두고 무능력하게 사는 기분 알아? 그날 밤 어린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모가 싸우는 소리에 놀란 거죠. 그제서야 남편이 좀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했어요. 결국 그날부터 우리 부부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며 섭섭해했고 저는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까지 온갖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는 재테크 실패 때문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엄마, 나도 영어학원 다니고 싶어. 친구들은 다 다녀. 걔네가 학원 가면 나만 혼자야.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어서 보내줄게. 딸이 부러운 표정으로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 걸 우리 딸만 못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층 여유가 생긴 그때부터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딸이 학교 간 오전 시간에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죠. 시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 학원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벌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았어요. 골프 치러 다니고 회식비도 줄이지 않고 한 달에 담배값과 술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우리 형편의 골프는 좀 그렇지 않아? 나도 나가고 싶어 나가는 거 아니야. 인맥 관리라는 게 있어. 그래도 딸 교육비가 더 중요하지 않아? 교육비는 당신이 벌잖아. 난 생활비 되고.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댔어요. 제가 번 돈은 고스란히 딸 교육비와 육아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자기 용돈을 하나도 줄이지 않았죠. 그래도 그때까진 참았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고 이미 이런 삶에 묻어져 버렸으니 그냥 이게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다른 집도 다 비슷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사춘기인 딸도 예민해지고 남편은 여전히 집에 관심이 없고 저는 중간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저녁 차리고 딸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정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죠. 그러다 한 번은 또 한 번 재테크를 실패한 남편과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산다 못 산다 큰 소리로 떠들면서 남편과 집이 떠나가라 싸웠는데 그 후에 딸이 자기 방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풀어주려고 살금살금 들어가서 보니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딸 미안해. 엄마 아빠랑 왜 맨날 싸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힘들어져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갓 중학생이 된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어른들 문제인데 아이가 혼자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충분히 다독여줬는데 아마 딸의 마음속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딸이 제 방으로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지 마. 내가 잘할게. 엄마 아빠 싸우게 하지 않을게. 우리 딸 잘못 아니야. 엄마 아빠가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래. 그래도 이혼하면 안 돼? 난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싫어. 이혼 가정 되는 거 싫다고. 한창 사춘기니 부모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고민이 많았죠. 혼자서 딸을 키울 자신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어요. 마트 계산원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게다가 당시만 해도 이혼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가 이혼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분위기였거든요. 이혼한 여자 나이 키우기 힘들어요. 분명 후회한다니까. 남편이 나쁘다고 해도 크게 잘못한 거 아니면 참고 살아야지. 시댁 식구들이나 동네 어른들이 하던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이혼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남편 없는 셈 치고 살자. 결국 저는 이런 마음으로 버텼어요. 딸의 눈물을 못 본 척하기도 힘들었고 이젠 그저 남편한텐 기대하지 않고 딸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딸이 대학 가고 시집 갈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직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이라고 저 자신을 위로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땐 정말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딸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키우다시피 했지만 딸만큼은 제대로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도 크고 예쁘게 자라서 대학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딸이 얼굴을 빨갛게 하면서 설명하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연애할 생각도 못했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들떠 있었겠죠?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야. 대리급이고 앞으로 승진 전망도 좋대. 나보다 2살 많고 정말 성실하고 착해. 상대방은 유명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집안도 모난 거 없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은 어떻게 돼? 어머니만 살아계셔. 아버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더라. 혼자 아들을 키워오신 어머니라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것 같아서 마음이 갔어요. 한번 만나볼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번에 다 같이 만나서 결혼 이야기 해보고 싶어. 아직은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간절하게 부탁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 만난 딸의 남자친구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말하는 것도 정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예의 바르고 직장인답게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라줬거든요. 네, 정말 착하고 똑똑해서 저도 배울 점이 많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딸을 대하는 것도 정중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어요. 식당에서 딸 의자를 빼주고 물도 따라주고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남편도 딸 남자친구가 집으로 놀러 올 때는 드물게 관심을 보였어요.
괜찮은 청년이네. 직장도 안정적이고 예의도 바르고 난 마음에 들어. 나도야.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지. 평소에 딸한테 별 관심 없던 남편이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적극적으로 되더라고요. 빨리 결혼 준비해야겠어. 좋은 사위감 놓치면 안 되지. 아마 딸이 시집 가면 자기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키는 게 자신의 수건처럼 느껴졌다나 뭐라나, 그게 아버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여긴 거겠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다행히 좋은 사람 만나서 안심이 되었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쯤 딸이 남자친구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상견례는 아니고 그냥 저와 딸, 그리고 딸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넷이 담소 나누려고 만난 정도였죠.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신 분이라니 저와 비슷한 처지셨을 테니까요. 시내의 어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어머님. 저는 김혜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현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키도 크시고 옷차림도 세련돼서 참 멋있어 보였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할 텐데 정말 잘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화장도 깔끔하게 하시고 헤어스타일도 단정했고요. 누가 봐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민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우리 아들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조리 있고 교양 있는 분이라는 게 한 번에 느껴졌어요. 혼자 아들을 키워 오셨다는데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남편분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보단 나으셨겠죠. 그때 제가 살짝 쓴웃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있어도 혼자 키우는 것 같다는 말을 할 뻔했지만 참았어요. 아, 네, 그렇네요. 혼자 키우는 게 더 힘드셨겠네요. 말할 때 나오는 품위와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혼자서도 씩씩하고 꿋꿋하게 아들을 잘 키워내셨더라고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들에 대한 자부심,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모든 게 부러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자주 만나서 결혼 준비도 함께 하면 좋겠네요. 예비사돈과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워요. 네, 그렇게 하죠. 저도 어머님 보니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첫 만남이 정말 좋게 끝났어요. 예비사돈분이 생각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분이어서 앞으로 관계가 좋을 것 같았고, 저도 오히려 가족 같은 말동무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딸의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도 생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예비사돈을 만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정말 품격 있고 교양 있는 분이야. 혼자 민수를 키우셨다는데 같은 여자로서 참 대단하더라. 제 이야기에 남편도 관심 있어 보였어요. 그래요?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네. 상견례 앞당기도록 하지. 얼마 후 상견례 기념으로 남편도 함께 만났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사교적이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임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최근에 바쁘다며 집에서 잠만 자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가장처럼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도 예비사돈이 좋았던 건 그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중하고 차분하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겸손하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런 분이라면 딸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어요. 예식장을 같이 알아보기도 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 나눌 겸 카페 가고 이런저런 준비를 함께 하면서 점점 친해졌죠. 결혼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그렇게 만나는 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예비사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겁니다. 지민이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혈압이 급하게 올라서 의식을 잃었어요. 혼자 사니까 연락받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돼서요. 지금 생각나는 게 지민이랑 사돈뿐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저와 딸이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혼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우아하고 당당하시던 분이 혼자서 링거를 맞고 계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예비사돈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가족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혈압이 급상승해서 쓰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봐요. 저희가 밤새 병원에서 간병을 도왔어요. 딸도 일을 빼고 와서 도와줬죠. 간단한 죽도 끓여다 드리고 물수건으로 이마도 닦아드리고.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죠? 다행히 나흘 후에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 일 이후로 예비사돈이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들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면 전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저를 그렇게 가깝게 생각해 주시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맞이했어요. 예비사돈이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남편 반응이 정말 묘했습니다. 겉으로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또 오신다고?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인데. 자꾸 오면 좀 부담스럽잖아. 적당한 선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정말 예비사돈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그래도 곧 가족이 될 뿐인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외로우니까 그러신 거겠지. 가족이라고 해서 맨날 와야 해?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해야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해서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사돈이 들렀다 가고 나면 또 묘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에는 저한테 별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많이 걸기도 하고요. 오늘 그분이 뭐라고 했더라? 그 맛있다고 했던 떡 이름 뭐였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네. 왜? 궁금했어? 그냥 아까 들어보니까 엄청 맛집인 것 같아서.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싫어한다면서 내심 그렇게 싫진 않아 보였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예비사돈이 못 온다고 연락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못 온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왠지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안 오신다고? 응,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시네. 아, 그래? 그럼 몸 상태 보고 미리 좀 말을 하지. 당일에 말하면 준비한 사람이 뭐가 되나? 그러면서 저녁 내내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TV도 멍하니 보고 싫어한다던 사람이 안 온다고 왜 그렇게 기분 나빠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별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미묘한 변화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눈치채지 못한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일 봐요. 누구와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하는지 물어보니까 회사 일이라고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목소린 분명 회사 업무용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친밀하고 또 은밀한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이 전화 받을 때 자꾸 다른 방으로 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했어요. 예전에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 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땐 그냥 회사 기밀 때문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눈에 빤히 보이는 수였죠. 그러던 중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승진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평소에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승진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보, 나 됐어. 다음 주부터 발령 나. 정말? 축하해요. 솔직히 기뻤어요. 그동안 재테크 실패며 이런저런 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승진하면 월급도 올라갈 테니까요. 남편이 승진하고 나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외모에 더욱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무심했던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양복을 새로 맞추러 가더니 한 벌에 50만 원짜리를 3벌이나 사기도 하고요. 구두도 이탈리아제 비싼 걸로 사고 시계도 바꾸고 심지어 향수까지 여러 개 샀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부서장이 됐으니까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잖아. 승진 축하 모임도 많고 다른 부서장들과 만날 일도 많아졌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빨리 승진한 건 다 이런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승진하고 며칠 후부터 남편은 갑자기 딸 결혼을 엄청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부서장이니까 딸 결혼식도 크게 치를 수 있어. 호텔 대연회장에서 하자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빨라봤자 1년 후로 생각했던 건데. 좋을 때 놓치면 안 되지. 서두르는 게 낫겠어. 남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결혼 날짜도 빨리 정하자고 하고 예식장도 큰 곳으로 알아보자고 하고 무슨 본인이 결혼하는 것처럼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부서장 딸 결혼식이니까 체면도 있고 회사 동료들도 많이 초대해야 하고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말도 하면서요. 그때는 남편이 승진해서 기분이 좋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딸을 빨리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딸도 결혼 준비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했어요. 아빠가 적극적으로 나와주니까 좋다. 난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판을 잡고 키우는 건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본격적인 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사돈을 만나는 횟수도 훨씬 잦아졌죠. 이젠 예비 사돈과 굉장히 가까워져서 어느 날은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전날부터 집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딸 결혼 준비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남편과 돈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예식장 예약금과 한복값, 신혼집에 보태주기로 한 돈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액수였죠. 여보, 지민이 혼수 준비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갈 텐데 모아둔 돈 있어? 지민이가 어리니 우리가 좀 더 도와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재테크한다고 내가 모아둔 돈도 가져갔잖아. 그때 날린 돈이 3천만 원인데 그 후로 생활비 버느라 정신없어서 모아둔 게 없네. 그러자 남편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왜 또 꺼내? 일부러 나 불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난 그냥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야. 당신은 꼭 항상 아픈 치부를 건드리거나 똑똑한 척을 해서 사람 바보 취급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라면 내가 진민이 결혼에 보태줄 돈을 날린 나쁜 아비밖에 더 돼. 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데?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때부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꽉 쥐면서 소리를 질렀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다른 집은 너같이 남편 우습게 알지 않아? 우습게 본다는 게 뭔 뜻이야? 나는 등골 빠지게 노력해서 부사장까지 됐는데 아내란 작자는 돈도 제대로 안 모아놨으면서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체면을 세워? 게다가 돈 날린 사람 취급하고 말이야.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제발 자격지심 좀 갖지 마. 그동안 마트에서 일해서 번 돈은 다 우리 딸한테 들어갔는데. 그런 나한테 모아둔 돈 없냐고 묻는 게 염치가 없는 거지. 당신 골프비랑 술값으로 내보낸 돈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30년 동안 벌어다 준 사람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럼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에 애 키운 나한텐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날린 돈은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돈 관리 못한다고 화를 내다뇨. 그리고 당신이 투자한다고 날린 돈이 얼만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건 다 가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딸이 자기 방에서 나와서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그만 싸워. 진정 좀 하고. 남편은 더 화가 났는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딸 결혼 제대로 시켜주려고 해도 도움 하나 안 되면서. 준비는 하되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당신이야. 그때 남편이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어요. 어휴, 이 답답한 집구석. 그러더니 갑자기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더니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꺼놨는지 아무리 걸어도 연결이 안 됐고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 이런 적 없었는데. 괜찮을 거야. 화 풀리면 들어오겠지. 남편이 외박한 다음 날 아침에도 남편이 전화를 안 받기에 남편 회사 동료에게 살짝 전화했어요. 내심 걱정이 돼서 출근 잘했는지만 물으려고요. 그런데 직장 동료가 부서장님 오늘 조퇴하시고 안 나오셨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조퇴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받으세요? 저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급히 끊었어요. 화난 남편이 어디로 간 건지, 뭔 일이라도 난 건 아닌지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찌됐든 남편이 외박을 하는 바람에 예비사돈집에 가는 약속을 미룰까 잠깐 생각해봤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얼른 채비하고 나갔죠.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모임 좋아하고 밖으로 나더라도 잠은 꼭 집에서 자야 하던 양반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밤을 보낸 건지, 언제 집에 들어올 건지 결혼 3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서 더 걱정이 됐어요.
예비사돈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애써 털어내고 오늘 집에 들어오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생각보다 예비사돈 집에 빨리 도착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그 주위를 구경해 보려고 했죠. 예비사돈 집은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정원도 예쁘게 가꿔놓고 집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어쩔 수 없겠다 싶어 대문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화는 분명 심상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는 게 너무나 잘 느껴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어디야? 민수 씨 어머니 댁에 간다고 했지. 지금 막 도착했어. 그때 딸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였죠. 엄마 절대 들어가지 마. 지금 당장 돌아와. 딸이 이렇게 절규하듯이 말하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길래? 무슨 일인데? 왜 갑자기 그래?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들어가지 마. 제발. 딸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정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혹시 집에 화재라도 난 건가? 아니면 도둑이 들었나 싶었어요. 딸은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급하게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딸이 그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다리기로 했죠. 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예비사돈 집안에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거든요. 예비사돈 댁은 1층 단독주택이라 거실 창문이 대문 쪽을 향해 있었어요. 흰색 레이슨 커튼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 거실이 어느 정도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렸으니까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창틈으로 거실을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가죽 소파에서 남편과 예비사돈이 서로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분명 우리 남편이 확실한데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데 다른 여자와 그런 모습으로 있다니.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혹여 제가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남편이었어요. 어제 싸우고 나간 그 남편이 여기서 다른 여자와 두 사람이 소파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딸이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였죠. 저에게 왜 급히 전화를 하고 말렸는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두 사람은 제가 밖에서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예비사돈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죠. 그동안 예비사돈이 우리 집에 자주 오셨던 이유, 남편이 겉으론 싫어하는 척하면서도 이상하게 행동했던 이유, 모든 게 한순간에 알 수 있었죠. 갑자기 구역질이 났어요.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특히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과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에 대한 믿음,
우리 가정에 대한 믿음,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뛰어들어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뛰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딸을 만나기로 했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컵을 제대로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어. 지민아, 넌 어떻게 이걸 알았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딸이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아빠가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가는 걸 우연히 봤어. 뭐? 어디서 봤다고? 엄마 아빠 싸우고 나서 내가 아빠 말리려고 쫓아나왔는데 아빠가 차를 두고서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 이상해서 뒤따라갔는데 딸이 말하기를 택시가 예비 시어머니 집 앞에서 멈췄고 남편이 내려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 밤새 한숨도 못 잤어. 하지만 이대로 결혼을 진행할 순 없으니 오늘 이 사실을 털어놓으려 민수 씨한테 연락했지. 근데 오늘 엄마가 어머님 집에 초대받아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곧장 전화한 거야. 아빠가 어젯밤부터 그 집에 있는데 엄마까지 가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딸이 급하게 전화로 저를 말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엄마,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딸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잘못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네가 막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거야?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안 돼.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당당하게 맞서야겠어.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직접 가서 따질 거야. 더 이상 숨어서 하지 못하게. 하지만 딸이 만류했어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딸 말이 맞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초대 못 간 거 죄송하다고 하면서 따로 약속 잡아. 공개된 식당에서 만나자고 해. 그리고 나도 아빠를 그 식당으로 불러올게. 딸의 계획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면 감정적으로 행동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 이젠 끝이야. 며칠 후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비사돈한테는 지난번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다 라며 정중하게 사과하고 맛있는 곳에서 따로 식사하자고 제안했어요. 딸은 이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같은 식당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식당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사돈이 먼저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죠.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 있는지. 아이 사돈, 지난번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사가 있으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틀렸어요. 가정사라니... 당신 때문에 생긴 가정사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을 텐데 그날은 둘 다 조심스러워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어요. 딸이
엄마가 화해하자며 식당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온 거였죠. 남편은 예비 사돈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아유, 어머님도 오셨네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요. 제가 저번에 약속을 하나 펑크내서 죄송한 마음에 불렀어요. 괜찮죠, 여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면서 어색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뭔가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죠. 평소 같으면 결혼 준비 얘기며 이런저런 가족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를 텐데 그날은 모두가 침묵했으니까요. 그때 딸이 나타났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였죠.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어머님도 계시네요? 지민이도 근처에 있기에 불렀어요. 괜찮죠? 딸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면서 작전을 시작했어요.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가니까 딸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며칠 전 밤에 어디 갔었어? 엄마랑 싸우고 나간 날 내가 아빠 따라 나간 거 몰랐지? 갑자기 던진 질문에 남편이 당황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죠. 그냥 친구 만나러. 친구? 어느 친구요? 이름이 뭔데요? 딸이 계속 추궁하자 남편이 더 당황해했어요. 예비 사돈도 불안해하는 게 역력해 보였죠. 아이, 지민아, 그런 걸 왜 물어봐? 어른 일에.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많이 걱정했거든. 남편이 이젠 땀을 흘리며 버벅거렸어요. 친구 집에서 술 마시고. 어느 친구 집? 주소나 전화번호라도 말해봐요. 제가 추궁하자 남편이 말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번엔 예비 사돈에게 물었어요. 사돈, 며칠 전 제가 집으로 초대받기 전날 밤에 어디 계셨어요? 네? 아이, 저 집에 있었죠. 근데 그건 왜 물으시는지. 누구랑 계셨어요? 혹시 친구가 놀러 오진 않았나요? 제 말에 이제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죠. 그때 딸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아빠, 어머님 집으로 간 것 제가 다 봤어요. 그 순간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과 예비 사돈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날 밤에 아빠가 택시 타고 그 집에 가는 거 봤다고요. 왜요? 오늘도 거기 있었어요? 예비 사돈이 갑자기 일어나려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렸어요. 앉으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속 시원히 얘기하고 가시죠. 지민이 어머님, 무슨 생각하시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봤죠.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정말 억울하지만 더 이상 속고 살 순 없잖아요. 사돈들 사이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파렴치하게 사돈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고작 하나뿐인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하나뿐인 사돈을 건드렸다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했어요. 여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간 거야. 이야기 나누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도 창문으로 다 봤어. 날 초대해놓고 그 집에서 뻔뻔하게 두 사람이 껴안고 있던 거 말이야. 그게 엄마 아빠란 척자들이 할 짓이니? 짐승이어도 너희처럼은 안 살아. 어머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평간호해주고 친구처럼 곁에 있어주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아무리 남자에 미쳤다고 해도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은 참았어야지. 저의 그 말에 두 사람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되면서 두 사람의 불륜이 완전히 드러났죠. 식당에서 진실이 폭로된 후 정말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직원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하지만 딸과 저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나왔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뒤따라와서 길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계속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그동안 당신이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닌데 이제 와서 미안해? 이것만 미안해? 너무 늦었어. 소장 보낼 테니 집에서 조신하게 기다리며 봐봐. 아무리 빌어도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일이었고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딸도 함께 가서 증언해 주기로 했죠. 불륜 증거는 충분합니다. 목격자도 있고 정황 증거도 명확하니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지난 결혼 생활이 헛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딸도 아빠와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완전히 남남으로 지낼 거야. 딸의 차가운 태도를 보낸 남편의 표정이 어찌나 절망스럽던지 그동안 그렇게 아끼며 키워온 딸인데 그런 아이가 자신에게 등 돌린다고 생각하니 지옥 같았겠죠. 딸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 너만 있으면 돼. 웃기지 마. 내가 아니라 그 여자겠지.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죽은 척하고 살아. 이 소식을 들은 예비사위도 저희 편에 서줬어요. 자기 어머니와도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했죠. 저도 어머니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고요. 이런 일로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도 이보다 더한 벌은 없겠죠.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과 연을 끊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워낙 불미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예비사위와 딸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됐어요. 서로 상처받은 일이니까 둘은 파혼을 결정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 쪽에서 모든 걸 인정했으니까 복잡할 게 없었거든요. 위자료도 크게 받아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더 큰 타격이 있었죠. 직장에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동료들한테 딸 결혼한다고 엄청 자랑을 했었거든요. 부서장 딸의 성대한 결혼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는 게 직장 전체에 소문이 나면서 큰 문제가 됐어요. 기껏 승진했는데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좌천당했어요. 회사에서도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나 봐요. 남편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아, 그 여잔 곁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걸 버리고 얻어낸 귀한 사랑이시니까요. 한순간의 충동과 욕구로 모든 걸 잃었으니 아마 남편의 여생은 늘 지옥일 거예요. 그러길 바라고요. 저는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하고 편해졌어요. 지금은 혼자 살면서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말 편하고 자유로워요. 딸이 자주 찾아와서 외롭지도 않고요. 엄마, 혼자 살아서 힘들거나 무섭지 않아? 전혀. 오히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지난 결혼 생활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어요. 훌륭한 딸을 얻었으니까요. 딸은 그 일 이후로 훨씬 더 성숙해졌고 저와는 더 친해졌어요.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요. 늦은 새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용기 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인생은 정말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사세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